시간이 되어서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설명회 사회를 맡은 사회와 진행을 맡은 본교 연구실장 김진걸이라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학교는 1897년 개교를 했고요. 올해 127년을 맞이했습니다. 예. 수많은 졸업생들이 지금 사회에서 활동하고 계시고요. 후학들을 저희가 잘 가르쳐서 선배들보다 더 훌륭한 사회인이 될 수 있도록 참과 사랑에 사는 사명이라는 교훈으로 열심히 가르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순서에 의해서 저희 학교 교목이신 목사님께서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숭실 127년의 교육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자녀를 향한 깊은 사랑으로 이들의 미래의 꿈을 함께 이루어갈 좋은 학교를 두루 찾고 계신 우리 학부모님들의 이 간절한 마음 가운데에 한 마리의 양도 잃지 않고자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 명 한 명의 학생을 사랑으로 지도하고 있는 우리 숭실의 교육이 이 자리에 오신 부모님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희망이 되고 또 비전이 되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127년의 역사를 통해 이 사회와 국가와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들이 우리 숭실에서 많이 배출되었던 것처럼 우리 숭실에서 배움을 받는 아이들이 가정에서는 부모님들의 기쁨이 되고 또 이 사회에서는 선을 행하며 덕을 끼치는 예수님과 같은 성품을 지닌 이 시대의 인재들로 성장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또 숭실에서 자녀들의 미래를 함께 그리어갈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과 또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학부모님들과 또 그 자녀들의 삶에 주님의 평안이 임하기를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어서 본교 학교장이신 송원석 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숭실고등학교 교장 송원섭입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 또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지고 오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목사님 기도해 주셨는데 저희 학교 분위기가 이렇습니다. 모든 행사의 시작은 기도와 함께 예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래도 이렇게 부모님들께 처음부터 드릴 수 있는 것은 학생들에 대한 인성이나 이 부분들이 충분하게 이걸 통해서 변화되고 있고 그다음에 모든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관심에 대한 부분들을 보편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2025학년도부터 이제 고교 학점제가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3년 동안 준비한 부분들이 있고 새롭게 이제 여러 가지 변화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관심사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이제 이렇게 선생님들이 하자고 이렇게 해서 하지만 좀 원했던 부분은 뭐냐면 돌아다니는 소문이 저희들이 하는 것만큼 그렇게 그러니까 좋은 것과 이렇게 했는데 하는 것만큼 표현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준비한 여러 가지 교육 과정, 그다음에 기본적인 행사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부모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선택하실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정보를 드리고자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들으시고요. 어쨌든 지금 온 학생들도 있고 한데 내년에 여러 가지 학교를 지원하는 것과 부모님들 여러 가지 이제 중요한 거 고등학교 이후에 대학 진학인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잘 종합하셔서 들으시고 선택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신 상황이니까 한번 학교의 전체적인 분위기 한번 보시고요. 또 학생들이 지금 저기 자율학습관에서 학업도 하고 있고 하니까 가시면서 한번 둘러보시고 면학 분위기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보시면 여러 가지 선택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보에 그래서 저희 학교를 아는데 유익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으로 이제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순서로 본교 교무부장님께서 나오셔서 고교 학점제와 본교 교육과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개받은 김승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고교 학점제와 고교 선택 뭐 이런 제목으로 조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예, 고교 학점제 정의는 뭐 이런 거라고 합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근데 뭐 오늘은 좀 이런 원칙적인 얘기보다는 이제 구체적인 얘기를 좀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바뀌는 고교 학점제 하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을 고민하실 텐데, 뭐 자사고냐 일반고냐 아니면 일반고 중에 어떤 일반고를 선택할 거냐와 관련해서 바뀐 제도에서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실 만한 지점, 이것들을 이제 자사고와 비교하면서 일반고가 갖고 있는 강점들,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조금 먼저 오신 학부모님들이랑 이야기를 나누다가 다들 너무 잘 알고 계셔서 좀 깜짝 놀라긴 했는데 그 사실은 고교 학점제는 이미 시작이 뭐 되어 있고, 더 중요한 변화는 뭔 줄 아시나요? 사실 고교 학점제 자체보다 고교 학점제와 같이 변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가 제일 결정적인 변수일까요? 예, 그렇죠. 등급 평가와 관련 결정적 변수는 사실은 고교 학점제, 그러니까 고교 학점제 하에서도 9등급 상대 평가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5등급 절대 평가를 할 수도 있는 건데, 내년부터 시행되는 고교 학점제에서는 5등급 상대 평가를 한다는 점입니다. 이게 제일 큰 변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수능이 개편안인 거죠. 수능의 시험 범위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수능 시험 범위가 바뀐 부분이 또 작용을 하는 것 같고요. 특히 이과 쪽으로요. 왜냐하면 바뀐 수능은 지금 기존의 수능으로 보면 소위 이제 인문계열 쪽 트랙을 갖고 있던 시험 범위가 공통 시험 범위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과 쪽, 이공계열이나 자연계열 쪽으로 가는 학생들한테서는 이제 수능으로는 뭐 수학의 좀 높은 수준이라든가 그 다음에 과학의 뭐 좀 높은 수준을 측정하기가 어렵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공계 쪽에 좀 영향을 더 끼치게 되는 거고, 이 두 가지가 사실은 고교 학점제 이슈보다도 더 결정적인 변화인 것 같습니다. 저는 내신 평가 제도를 중심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좀 생각해 보면 5등급 이제 상대 평가로 바뀐다고 할 때 결론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제 최상위권 대학을 가려고 하면 1등급은 무조건 맞아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이제 10% 안에 들어와야 되니까 10%까지 1등급이 확대가 됐으니까. 그리고 뭐 중상위권 대학이나 인서울 뭐 이런 데는 1등급 에다가 2등급이 뭐 몇 개 섞이거나 아니면 2등급이 많고 1등급이 섞이거나에 따라서 또 좀 갈릴 테고, 뭐 올 2등급 정도가 지금 말씀드린 건 그러니까 일반 고등학교에서 지금 맡고 있는 9등급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올 2등급을 맞아야지 이제 될 테고, 요 수능 시험 범위의 변화로 인한 영향력 약화, 아까 방금 말씀드렸고요. 수시에서는 수능 최저가 강화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수시에서는 수능 최저가 강화될 가능성은 있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내신의 변별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된 거잖아요. 근데 그게 영향력이 약화됐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신의 영향력은 여전하고 기본적으로 존재한다.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선택에 있어서 어느 학교가 내신을 따기에 유리한가가 일단 출발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드리고 싶은 첫 번째 말씀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더한다면 교육 과정을 이제 이수한 이력, 어떤 교육 과정을 들었는가. 특히 이제 아까 이과 같은 경우는 수능에서 측정이 안 되는 뭐 투과목 관련을 꼭 듣는다든가, 기하나 미적 분투를 꼭 듣는다든가, 이런 게 반드시 필요하겠죠. 그리고 그 질적 내용, 소위 이제 학생부 기록의 우수성, 이런 것들이 갖춰져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제 이것이 아니라면 정시 트랙을 가게 될 텐데, 근데 이제 정시 트랙이라고 하는 거는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재수, 삼수들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좀 학교 효과로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그 9등급 일반고 9등급 기준이라는 건 제가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지금 일반고 우리 학교 애들이 1등급부터 이제 9등급을 맞는데 얘네들이 바뀐 상황에서 어떤 어떤 유불리가 발생을 할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1등급 극초반이다. 그러면 뭐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이 중에 1등급 극초반 자신 있는 그러면은 뭐 본인이 원하는 대로 가면 되고 뭐 자사고를 가든 어느 일반고를 가든 뭐 큰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오히려 본인의 성향이 어떠냐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학교를 선택하면 되는 문제인 것 같고요. 근데 1등급 중후반이다, 2등급 초반 정도. 지금 이제 고등학교를 내가 왔을 때 그러니까 뭐 1등급 4% 이내에 드는 과목들이 있고 4%를 좀 넘어서 10% 안에 드는 과목들이 이렇게 섞여 있는 경우가 되면 이제 1등급 중후반 이렇게 나올 텐데요. 이 학생들은 일반고에서 안정적으로 1등급을 맞는 걸 목표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니, 일반고로 와서 안정적으로 저 10% 안에 들어서 바뀐 제도 하에서 1등급을 맞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한 문제인 것 같다. 왜냐하면 자사고에서는 이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아무리 10%로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1등급 안에 들어오는 일이. 그리고 이제 2등급 중후반이나 3등급 중후반 정도의 실력대 아이들이다. 그러면 조금 애매해지는 것 같습니다. 조금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죠. 그동안은 좀 왜냐하면 저 2등급이 이제 누적이 34%니까 그러면 4등급 초반까지도 이제 지금 9등급제에서는 그러면 나는 2등급 그동안은 중후반 뭐 이렇게 좀 구별이 됐는데 잘 구별이 안 되는 상황. 그러니까 그동안은 나랑 이렇게 4등급, 3등급 이런 애들이랑 내가 구별이 됐었는데 이제는 좀 구별이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학생들은 조금 이제 그 애매한 지점에 있는데 그 학생들은 어쨌든 일반고에 와서 1등급 10% 안에 드는 거를 목표로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일단 첫 번째고 그러다 보면 올 1등급이 아니더라도 뭐 1등급과 2등급을 이렇게 섞어서 받게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이제 어떤 비교과적인 노력들 그리고 뭐 수능 최저 이런 것들이 붙어서 대학 진학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자사고를 만약에 갈 경우는 1등급 받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학생들의 경우에는. 그리고 또는 3등급을 맞을 텐데 이제 3등급을 맞으면 지금은 뭐 자사고나 좋은 학교 같은 경우는 3등급 후반도 간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3등급을 맞으면 이제 좀 이렇게 곤란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뀐 등급제에서는 그런 것 같다. 그리고 4, 5등급 이하로 가면 뭐 이제 자사고 같은 경우는 들러리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큰 거고 이제 일반고로 와서 뭐 이렇게 특히 숭실학교 같은 경우는 아까 뭐 우리 뭐 이제 진학부장님도 말씀해 주시겠지만 이제 중위권 애들, 중하위권 애들을 정말 선생님들이 끝까지 열심히 지도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좀 그렇게 선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이제 내신 제도를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더 또 중요한 한 가지가 하나 있습니다. 혹시 이걸 아시는 상대평가인데 혹시 아시나요? 그렇죠. 예. 그동안 그러니까 제가 아까 부모님들이랑 얘기를 하면서 이 변화를 다 알고 계셔서 그동안은 사실은 진로 선택 과목은 절대평가였거든요. 근데 모든 과목이 이제 그 뭐 상대평가 5등급을 하게 됩니다. 이제 교양과 예체능, 사회과학에서 융합 선택이 제외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모든 과목에서 등급이 나와야 되는 부담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내신을 따려면 아무래도 내신을 따기가 유리한 환경이 더 낫겠죠. 이게 이제 2015 교육과정과 22 교육과정의 과목이 많이 바뀌는데 사실 내용은 뭐 그렇게 많이 바뀌진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목 이름이 다 바뀌고 그러는데 보시면 수학의 경우에 그 진로 선택에 있는 과목들, 그러니까 저희가 인공지능 수학, 기하, 경제 수학, 수학과제 탐구 이거를 다 개설을 했었는데 저런 것들이 다 상대평가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좀 자유롭게 공부를 부담 없이 하면서 기록을 충분히 쌓을 수 있는 이런 과목들이었는데 이런 게 이제 싹 이제 상대평가 5등급이 되는 거죠. 이런 상황이고 뭐 그건 국어나 영어도 마찬가지고 또 과학도 이 문제고 이제
이 고교 학점제에서 이제 선택이 과학이 특히 이제 과학을 많이 공부하는 친구들이 이제 좀 고민할 것들이 많은데 기존에는 이 투 과목들이 다 진로 선택이었습니다. 다 진로 선택이었는데 그래서 절대 평가였는데 이제는 이 과목들이 이제 융합 선택만 절대 평가이기 때문에 여기 진로 선택에 있는 과목들은 다 이제 5등급을 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존의 물리 투 과목이 역학과 에너지 전자기 양자가 된 거고요. 요 두 개가 화투인 거고 요게 생투, 지투 이렇게 지금 과목이 나뉘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투 과목들이 다 5등급 절대 상대 평가를 실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좀 큰 변화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게 기존에 그 과고나 이런 데 있던 과목들을 일반고에서도 가져다가 썼었어요. 그러면 그런 과목들도 마찬가지로 절대평가였거든요. 진로 선택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고급화학, 고급생명과학, 고급지구과학 이런 거를 이렇게 그 일반고에서 가져와서 쓰면 이게 절대평가일까요? 상대평가일까요? 예, 5등급 상대평가입니다. 5등급 상대평가로 하고 여기는 물리학 실험, 화학 실험, 생명과학 실험 요 실험 과목만 이제 절대평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좀 큰 변수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교육과정 편성에서 이제 선택 과목의 무조건적인 다양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전문교과 같은 것들 개설하는 경우들 이런 게 이제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 된 거죠. 이제 5등급 상대 평가를 내야 되니까. 그래서 선택 과목 인원수가 상당히 중요하다. 선택 과목 인원수가. 그러니까 등급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5등급이기 때문에 이제 5명인가만 돼도 등급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5명만 돼도 등급이 1등급 1명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이제 이 선택 과목 인원수에 대한 고려를 학교도 교육과정 편성을 할 때 할 수밖에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학생도 선택을 할 때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참고로 이제 숭실고는 현재 뭐 다들 아시더라고요. 숭실고 내신 따기 그래서 좋다. 인원수 많다. 이게 뭐 칭찬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가면 내신 따기 쉽다더라. 이런 것들을 뭐 부모님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뭐 이 근처에 이제 뭐 아까도 어떤 분이 뭐 집 사는 얘기 하다가 뭐 저기가 또 아파트가 들어온대 뭐 이런 얘기 하시고 그랬는데 뭐 향후 지금 우리 학교는 인원수가 향후 몇 년 동안은 줄지 않을 거라고 교육청에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한 가지 더 혹시 이것도 아시나요? 진로 선택이 상대평가 되는 거 말고 그 평가제도에서 바뀌는 한 가지 더 중요한 디테일. 아까 아시던데 표준 점수가 없어집니다. 예, 표준 점수가 과목에서 지금은 제공되는 정보가 그 성취도 비율, 과목평균, 수강자 수, 원점수 이런 거는 제공이 되는데 표준 점수가 지금은 제공이 되고 있는데 5등급파에서는 표준 점수가 제공이 안 된다는 의미는 뭐냐 하면 이 저도 수학이 아니어서 정확하게 뭐 이렇게 설명을 들어도 이해를 잘하진 못하는데 표준 점수를 보면 이 학교에 우수한 학생들이 많은 집단인지 아니면 이렇게 잘하는 학생부터 이렇게 넓게 퍼진 집단인지가 표준 점수를 통해서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들이 평가를 할 때 표준 점수를 가지고 소위 Z 점수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런 건데 표준 점수를 통해서 이 학교가 좀 그 어떤 일반고인지 자사고인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할 수 있는 건데 그런 것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2등급 하에서도 그러니까 개인으로 돌아오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내가 2등급 초반인데 2등급 초반인 거를 말로 설명하지 않으면 그게 드러나지 않는 뭐 물론 이제 기록이나 이런 걸 종합적으로 보면 그런 것들을 유추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숫자적으로 명확하게 이제 드러나지 않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세 가지가 맞물려 있는 건데 이제 고교명 블라인드 정책 그리고 모든 과목 상대 평가 그다음 표준 점수 미제공 이 세 가지가 맞물려 있으면서 이제 뭐 기존에 그런 얘기들 이제 많이 했잖아요. 뭐 자사고를 가면 뭐 3등급 후반도
뭐 이렇게 뭐 여전히 유리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뭐 점점 더 어려워진 이렇게 종합적인 평가제도의 환경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제가 요번에 이제 설명회를 준비하면서 뭐 이런저런 자료를 조금 보다가 가장 인상적인 말이었습니다. 이제 뭐 입시 전문가들이 뭐 요새 이런 바뀌는 제도에서 이런 얘기를 한다라고 한 말 중에서 제일 인상적이었던 말들이 이제 전문 교과목보다는 기본 교과를 충실히 이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아까 여기서 기본 교과라고 하면 이제 아까 과고 과목들을 굳이 끌어온다거나 뭐 이런 거보다는 아까 있는 공통 과목과 그다음 진로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 그러니까 일반고의 교육 과정에 있는 기본 교과들을 충실히 이수한다. 충실히 이수한다는 의미는 높은 등급을 받는 거고 좀 원점수가 높아지는 거고 질 높은 기록이 들어가는 거겠죠. 이것이 지금은 중요하다라고 하는 의견이 많다. 이런 얘기가 좀 제일 눈에 저한테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제 뭐 조언을 드린다고 하면 중학교 내신 저희가 이제 신입생들을 받아 보니까 중학교 내신보다 고1 때 처음 들어와서 보는 3월 학력 평가 점수가 고등학교 들어와서 내신과의 상관관계가 훨씬 높더라고요. 그 밑에가 이제 금년 애들인데 중학교 그 3월 학평이 4% 이내 15명 학생 중에서 중학교 때 내신이 4% 이내에 있던 학생은 의외로 적었어요. 그리고 근데 학평이 4% 이내를 맞은 애들을 보니까 그 이후에 고1에 들어와서 이제 1학기 종합 성적 뭐 이런 거를 파악해 보니까 4% 이내 학생들은 훨씬 많았고 11%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 말이 의미하는 건 그냥 중학교 공부와 고등학교 공부가 조금 다르다는 의미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중학교는 좀 소위 성실함을 가지고 좀 커버가 되는 것 같고 고등학교는 학교 내신도 수능형이기 때문에 그리고 시험 범위의 양도 훨씬 많아지기 때문에 학생의 좀 기본적인 실력이 좀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해서 선행이 꼭 좋은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선행이 꼭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한테 맞는 수준에서 충분하게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 필요하면 심화해서 더 공부를 하고 그리고 아직 모자라다면 보충을 위해서 공부를 하고 그래서 좀 남은 기간 동안에 그 국영수 중심으로 자기의 어떤 그 기초 학력 기본적인 학습력 이런 것들을 좀 충분히 키우는 시간이었으면 좋겠고 그럴 때 혹시 뭐 불가피하게 학원 같은 거를 선택한다면 제가 예전에 뭐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본 적이 있는데 갔을 때 이렇게 아직 선행을 이렇게 안 시키셨어요. 뭐 이런 방식의 그 불안감을 조장하는 학원이라든가 특히 수학 그리고 또 상위권을 쫓아서 갈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상위권 애들이 어디 가나 보고 가는 것보다는 정말 지금 내 수준에서 맞는 부모님들이 뭐 어떤 물건을 사실 때 되게 꼼꼼하게 이렇게 리뷰도 비교해 보시고 이러면서 나한테 잘 맞는가를 고민해 보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뭐 사교육도 상품이라고 치면 그렇게 근데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누가 좋다는데 그냥 쫓아가시고 약간 분위기에 휩쓸리는 경향이 있는데 좀 꼼꼼하게 그런 것들을 살피셔서 남은 기간 좀 학생들이 공부를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혹시 뭐 들어가셔서 중학교 내신은 하나도 소용없대 이놈아 그러고 막 또 애들을 너무 괴롭히지는 마시고요. 예. 결론적으로 저는 제가 이제 저희는 뭐 고등학교를 지나가긴 했지만 저는 근데 저희는 숭실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그 예전에는 다닐 수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뭐 근데 가깝고 인원수 많은 곳이 일단 좋은 것 같고요. 이게 가까운 게 의외로 중요합니다. 물론 멀리서 숭실을 지금 고민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러니까 이 체력이 고등학교는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가까운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전통과 학교 분위기가 좋은 곳. 또 아까 뭐 교장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애들 수학여행이나 이런 거 데려가 보면 이렇게 거기 뭐 이렇게 행사를 진행하시는 분들이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애들이 참 착하다고. 그러니까. 그다음 교육과정 편성과 기록을 신경 써서 교육과정 얘기는 제가 많이 안 드렸는데 기본 교과 안에서 지금
학생들이 충분히 선택할 수 있도록 지금도 되어 있고 내년 교육과정도 그렇게 짜면서 계속 미세 조정들을 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어떤 칸막이를 많이 해가지고 학생들의 어떤 선택권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지는 않습니다. 뭐 그거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기록과 관련해서는 다음에 나오시는 선생님들이 말씀을 해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본인이 노력을 해서 그 성장이 좀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 환경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반고가 그렇고 또 우리 학교가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뭐 그런 학교는 뭐 제가 여기에 있어서가 아니라 숭실고등학교인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숭실고 3학년 부장 김성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사실은 이제 제가 하고 있는 대체적인 업무는 우리 학교에 들어와 계신, 그러니까 이제 학생이 이제 저희 학교에 와 있는 상황에서 부모님들에게 이제 우리 학교 이렇다라는 얘기는 제가 그래도 좀 자신 있게 이렇게 잡혀 있으니까 막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들어오지 않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뭔가를 좀 얘기를 해야 되니까 좀 이렇게 설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약간 난처한 부분이 좀 있고 이제 지금 자신감이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그 입시 결과를 좀 말씀드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뭐 거짓말을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최대한 정직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들으시기에 어떠실지 조금 이렇게 좀 예측은 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그 저희 학교 선생님들이 모든 친구들 할 거 없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학생들의 상급 학교 진학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사실 결과는 뭐 무슨 대 몇 명 그냥 숫자로 그냥 탁 이렇게 나와 버리면 그 뒤에 숨겨져 있는 진짜 그 아이들의 3년 동안의 어떤 노력과 또 선생님들의 막 이렇게 막 그런 스토리들은 묻히는 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그냥 숫자 하나로만 전하기에는 좀 아쉬운 부분들이 좀 많다. 그래서 제가 뭐 설명을 드리긴 하지만 어쨌든 요 뒤에 숨겨져 있는 노력들에 대해서도 조금 이렇게 생각을 해주십사 하는 거를 먼저 깔고 일단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오타가 아닙니다. 중3 어머님들 정도 되시니까 이해하시리라고 보는데, 대입과 관련된 연도 숫자를 얘기할 때는 하나 앞서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2024 대입이라고 하면 그 어머님들 그 학번 아시죠? 24 학번 되는 친구들이 갔던 대입 결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4 학번이 된 친구들은 몇 년도에 고3이죠? 23년도 고3이니까 작년도 결과를 얘기할 때 24 대입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제 지금 고3인 친구들은 25 대입, 지금 고2 친구들은 26 대입, 그 다음에 지금 고1 친구들이 27 대입이고 지금 댁에 있는 아드님들은 28 대입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모르실 경우에는 자료를 막 보는데 야 이거 진짜 새로운 자료야, 작년도 걸 보실 수가 있어. 27 대입이라는 27학년도에 고3이잖아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그 해당한 자제분이 대학교에 입학하는 해를 겨냥한 것이기 때문에 자료를 보실 때 항상 한 해 플러스 원 이렇게 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2024 대입도 우리 학교를 2023년도 작년도에 대학 다니고 올해 이제 신입생이 된 친구들의 결과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아시는데 제가 작년도 저희 고3 친구들이 총 327명이었고요. 이 중에 이제 한 군데라도 대학을 지원한 친구가 296명.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진로적인 문제 때문에 바로 이제 취업을 한다라든지 뭐 이런 친구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이 한 9.5% 31명 정도 되어서 총 296명이 한 군데라도 대학을 지원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296명 중에 한 군데라도 대학에 붙은 친구들은 223명으로 전체 75%. 그러니까 4분의 3은 대학을 붙고 4분의 3이 떨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떨어진 친구들이라고 해서 실력이 이렇게 모자라 가지고 떨어졌다라기보다는 이제 전형이라든지 성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실력에 비해서 조금 많이 도전을 했다든지 아니면 시험 당일날 너무 컨디션이 좋지 않아 가지고 떨어진 경우들도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요거는 내신으로만 따질 수는 없는 그런 수치라고 감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4분의 3 정도는 대학에 붙는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수시랑 정시를 나누자면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듯이 수시는 한 학생이 6장의 카드를 기본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6군데에다가 내고 그 중에 이제 뭐 좋으면 6개 다 붙을 수도 있고 운이 이렇게 막 실력이 따르지 않으면 한 군데도 안 붙을 수 있고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수시 6장을 썼을 경우에 그래서 저 위쪽에 있는 흰색 숫자는 한 사람이 내는 원서 장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 수시는 한 사람이 5장이나 6장 정도를 쓰기 때문에 300명에 가까운 친구들이 5장 쓰니까 1,500건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 중에 이제 437건이 합격이고 1,077건이 불합격. 그래서 이제 28.79%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정시는 일반고에서는 일반적으로는 수시에 이제 많이 붙기 때문에 수시에 붙으면 정시에 지원을 할 수가 없는 구조인 건 아시죠? 그러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정시는 지원하는 인원 자체가 적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처음부터 나는 정시 이런 친구들도 있긴 합니다만 대체적으로는 이제 정시는 풀 자체가 좀 작다. 그래서 이제 242명 중에 합격하는 친구도 42명, 떨어진 친구도 200명. 정시는 그다음에 카드 숫자도 좀 적은 거 아시죠? 정시는 석장의 카드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수시에 비해서 카드도 좀 적고 또 지원할 수 있는 풀 자체가 애초 수시에 붙으면 정시를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감안하셔가지고 정시 합격률이 왜 저렇게 낮은가 뭐 이런 부분들은 구조적인 문제가 좀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 대학교 그러니까 4년제 대학교를 얘기하면 전체는 24.4%가 합격률이고요. 수시가 25%, 정시가 17% 정도 됩니다. 전문대 이게 이제 제가 좀 어필하고 싶은 부분이긴 한데 사실은 전문대는 학교가 좀 중하위권에 있는 친구들에게 신경을 쓰지 않으면 이 합격률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가 모든 층위의 친구들에게 신경을 쓰느냐 쓰지 않느냐에 대한 저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선생님들 뭐 전학년이 다 그렇지만 특별히 3학년들의 경우에는 한 명도 낙오시키지 않고 만약에 조금이라도 학업에 대한 의지가 있으면 어떻게든지 상급 학교를 이렇게 보내려고 하는 의지가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수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이렇게 공부 안 하는 친구들 원서 쓰게 하는 것도 이렇게 쉬운 일 아닙니다. 뭐 부모님들 뭐 이렇게 아침에 깨우시는 것도 너무 힘드시겠지만 그런 학생들을 원서를 쓰게 하는 거는 더더욱 힘든 일인데 어쨌든 우리 학교는 한 명이라도 놓치지 않고 입시에서 결과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흔적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한 272건 정도의 원서를 지원을 했고요. 수시는 52%, 정시는 역시나 이제 수능이 조금 들어가다 보니까 17.8% 이렇게 합격률은 좀 높진 않습니다만. 애를 쓴 흔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소위 이제 인서울이라고 생각되는 그 서울 소재의 대학들은 몇 명이나 가느냐? 사실은 이 숫자는 학원에서는 얘기되어지기 어려운 숫자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중복이 없는 숫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중복이 없는 숫자입니다. 이게 합치면 그냥 전교 인원이거든요. 그래서 전교에서 인서울, 서울 소재의 대학을 간 친구가 전교에 작년에 55명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중복 없이. 그러니까 저희가 12클래스니까 반당 4명에서 5명 정도는 인서울에 갔다. 통계적으로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욕심이 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주문처럼 외우시는 거 혹시 아시는지 요즘은 잘 안 외우긴 하는데 그거 있잖아요, 이제. 네, 맞습니다. 서영거, 서성한, 중경외시, 건동, 홍. 이제 저희는 학교 특성상 이대랑 숙대는 못 보내요.
이대랑 숙대는 보내본 적이 없는데 어쨌든 거기까지 넣어가지고 15개입니다. 이 15개에 간 친구가 작년에 쉬어보니까 딱 24명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12반이니까 반당 2명씩 상위 15개 학교에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중복이 없는 숫자니까. 그래서 그냥 통으로 치면 전체 중에서 2명 정도까지는 상위에 있는 15개 대학에 이렇게 합격을 하더라. 그다음에 4명에서 5명 정도는 인서울이 가능하더라. 요 정도가 이제 지금 현재 작년까지의 결과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오늘 학교 설명회 했더니 이제 뭐 분위기 안 좋고 이러면 막 교감선생님이 막 이래서 되겠어 막 이렇게 쪼으면 저희가 더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숫자가 올라갈 수도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작년도 숫자로는 요렇다는 거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주요 대학들 제가 이런 말 쓰기 좀 그렇긴 합니다만 어쨌든 숫자가 좀 이렇습니다. 예, 그냥 참고해서 보시고요. 예, 그래서 그냥 예, 약간 억울하다는 생각도 들어가지고 아 그거 말고도 많이 갔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예 했습니다. 수시는 지원하지 않는 친구들이랑 54명 되고요. 지원한 친구들이 273명. 지원하지 않는 친구들은 이제 그 진로 그래서 이제 고3 정도 되면 이제 그 성숙하기 때문에 공시를 바로 준비해야 되겠다. 군대를 들어간다. 뭐 이렇게 직장을 취업을 가업을 잇는다. 뭐 이런 경우들까지 좀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 그다음에 이제 정시를 처음부터 이렇게 그냥 이렇게 도전하겠다라고 하는 친구들 중에 이제 배수해진 저희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하여튼 원서 한 장도 안 쓰고 정시하는 그런 친구들. 네, 그다음에 이제 예체능하는 친구들이 13명, 저 연두색은 그렇고요. 3명은 이제 특수반 친구들, 이런 친구들 정도가 이제 수시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일반고의 입장에서는 내신의 유리함, 그다음에 이제 활동들 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좀 챙겨서 수시를 하는 것들이 어쨌든 좀 유리하기 때문에 수시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합격률이 수시 합격률은 한 68.1%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6장 쓰니까요. 예. 예, 건수로 얘기하면 1,500건 중에 이제 437건 붙고 1,000건 정도는 이게 떨어지는 겁니다. 이게 이제 뭐 저희들도 적절하게 잘 이렇게 조언하지만 또 욕심이 좀 나니까 그러면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쓰고 뭐 선생님이랑 이렇게 상담하고 이렇게 뭐 뒤로 가가지고 막 쓰고 뭐 이렇게 지금은 그냥 다 서울대 쓸 수 있거든요. 어머니 아시죠? 35,000원만 내면 다 서울대 쓸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교과 종합 논술 기타 뭐 기본적으로 다 아시겠지만 교과 전형은 내신 위주로 가는 겁니다. 종합 전형은 내신을 숫자로 보지 않고 활동들을 어떤 활동들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를 이제 정성 평가 이거에 대한 좀 의심이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대학교가 이걸 운영한 지가 상당히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노하우가 상당히 쌓여 있고 신뢰도가 굉장히 높은 전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논술 전형 권하진 않는데 애들이 꾸준히 치고 있습니다. 요거는 기본적으로는 수학을 좀 탁월하게 잘 하는 친구들이 가면 좋아요. 근데 간혹 저희가 권하진 않는데 붙는 애들이 있어요. 얘네들 때문에 미치겠어요. 붙어요. 작년에도 한양대를 그래도 붙었어요. 경쟁률이 100대 1이 넘는데 그걸 칠 때 되겠냐 그러는데 돼가지고 걱정해요 지금. 올해도 그래가지고 그 친구 또 막 본을 받아가지고 막 이렇게 근데 그 친구는 이제 내신 이렇게 뭐 시험 다른 것들이랑 합치면 성적이 3등급 뭐 2등급 때 뭐 이렇게 했는데 모의고사를 치면 항상 수학이 1등급이 나오던 친구인 특성이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을 이해를 못하고 논술 봐가지고 한양대 갔다 이런 식으로만 이제 듣기 좋은 것들만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게 논술은 기본적으로 서울에 있는 대학들은 50대 1이 넘거든요. 어머님 경쟁률이 50대 1, 50대 1, 50대 1.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그렇게 권장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이렇게 시도는 많이 하고 있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타는 예체능이라든지 뭐 그런 전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과 전형 이제 내신을 이용하는 전형들을 학생들이 이제 많이 이렇게 하고 있고요. 점점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학생들 같은 경우에 좀 안정지향형이 되는 경우들이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안전한 자산인 내신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고요. 합격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점수가 딱 나와 있기 때문에 무리할 수가 없고 적정선을 찾기 때문에 합격률이 거의 4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종합 전형 같은 경우에는 작년이 조금 낮았어요. 원래는 한 30% 가까이 올라가는데 작년이 저희 친구들 같은 경우에 코로나 이후에 학생부 활동이 확
강화가 되면서 좀 자신감을 얻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 선배들은 본인들이 오히려 동일한 내용의 학생부를 이렇게 내용이 나왔는데도 좀 주저하는 경향들이 있었는데 작년도 친구들이 이제 이렇게 약간 좀 과한 자신감? 그래서 좀 원서를 생각보다 조금 높게 쓰는 바람에 저는 그랬던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조금 이렇게 합격률이 조금 저조해가지고 올해는 조금 이렇게 손을 쓰고 있긴 한데 어쨌든 조금 그랬습니다. 논술 쉽지 않은 거 아시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전형별로 봤을 때 교과 전형이 내신으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가장 안정적으로 이렇게 합격률이 나온다는 거 어머님도 이렇게 아실 거고요. 그 종합이 한 20대 1 정도. 그다음에 논술은 뭐 이렇게 들쑥날쑥합니다. 등급대별로 조금 보시자면 이렇게 지금 9등급이니까 지금 교과 전형의 경우에 교과 전형들은 대부분 무리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전형이든지 고르게 내신 합격률들이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학종이 조금 문제인데요. 어디가 문제처럼 보이시나요? 얘네들이죠. 얘네들. 3, 4등급이니까 사실은 내신이 조금 모자라는 겁니다. 근데 활동을 열심히 했어요. 그렇지만 활동으로 이렇게 역전이 안 되는 그 구간들이 있는 건데 이 친구들이 좀 욕심이 나는 겁니다. 나 활동을 너무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과도하게 카드를 쓰다 보니까 다른 등급대들, 다른 등급대들에 비해서 현저하게 합격률이 좀 낮은 것이 올해 조금 그래서 저희가 조금 손보고 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논술은 등급을 따질 게 아닙니다. 정시. 정시는 그냥 일반대, 전문대 이 정도 합격률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많이 쓰지만 많이 떨어집니다. 전망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조금 애매한, 이게 2028이면 저희도 멀거든요. 사실은 잘 모르는데 아는 척을 하려고 해야 되니 참 그거 한데요. 일단은 제가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제가 올해로 3학년 그 부장 6년째인데 어쨌든 저도 이제 흐름이라는 게 있으니까, 근데 요즘 입시가 너무 급격하게 바뀌다 보니까 뭔가 일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의 흐름상에서 그냥 제가 최소한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만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는데, 학생 부담과 변별력은 비례하는 겁니다. 학생이 힘들거나 뭔가 이렇게 막 고생스러울수록 대학은 편해지는 겁니다. 학생을 잘 가릴 수 있는 겁니다. 내신을 9등급으로 한다, 문제가 뭐 어려워진다, 뭐 이렇게 될수록 학생들이 힘든데 대학교는 편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책이 만약에 학생들의 부담을 경감하는 수준으로 가게 되면 변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대학은 다른 방법을 써야 됩니다. 그 상황에서는 학생들을 뽑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예측 가능한 방식들이 내신 5등급, 9등급으로 있다가 5등급으로 가면 어쨌든 부담이 경감되는 겁니다. 수능도 통합형이 되기 때문에 과목들이 많이 뭉쳐지죠. 그렇다 보니까 변별력이 경감되는 겁니다. 그러면 변별력이 약화되기 때문에 대학들은 그대로 있을까요? 대학들이 그대로 있지 않을 겁니다. 근데 뭐 별난 일을 할 수는 없으니까 기존에 있던 것들을 하나, 두 개씩 이제 더 붙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예전 같으면 교과 전형 같으면 내신 100, 수능 전형 같으면 수능 100, 이런 전형이 이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신만 잘하면 대학 가, 생기부만 좋으면 대학 가, 수능만 잘 치면 대학 가 라는 얘기가 이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조적으로 그게 변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모든 전형들이 통합될 확률들이 높습니다. 수시는 내신이 중요한데 내신만 보지 않고 뭘 가지고 오겠습니까? 지금도 많이 가지고 오죠. 수능을 가지고 오게 될 겁니다. 정시는 수능이 중요했는데 이제 뭐도 가지고 오겠습니까? 내신도 가지고 올 거예요. 이미 그러고 있죠. 서울대, 고대, 연대, 내년도에 한양대까지 정시에도 뭐 넣습니까? 생기부 내신 넣습니다. 그러니까 연대랑 고대 같으면 내신을 교과적으로 점수로 이렇게 가지고 옵니다. 정시를 보더라도. 서울대는 이미 하고 있죠. 정시를 치는 친구들도 생활기록부를 종합처럼 봅니다. 한양대 그거 따라한다고 그랬습니다.
내 학교가 하니까 나머지 학교들도 이렇게 따라갈 거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고요. 지금 내신이 변별점이 낮아지고 수능이 변별점이 낮아지게 되면 모든 대학들이 아마 그런 식으로 가게 돼서 이제는 아마 모든 전형 간의 경계가 좀 허물어지는 단계로 이제 가게 될 확률이 높다라는 게 그냥 저의 작은 소견입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신경 써야 돼요. 교과에도 내신하면서 학생부도 좀 보자야. 그러면 그냥 얼굴도 좀 볼까? 수능도 하나 걸지 뭐 이렇게 될 겁니다. 정시 전형에도 야 수능이 5등급인데 뭐 내신도 좀 보자. 야 그 김에 좀 생활기록부도 보지 뭐. 면접도 볼까? 앞뒤가 똑같아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어느 걸 더 넣고 덜 넣고 이런 차이는 있을 수 있을지언정 요 중에 2개 이상의 요소들은 반드시 조합을 하게 돼 있고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는 대학별 고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면 정말 어머님들 힘드실 거예요. 지금 재시문 면접은 서울대, 연대, 고대밖에 안 보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신이나 그 수능이 변별력이 낮아지면 대학이 어떤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면접에서 영어 물어보고 뭐 이런 것들이 없으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학교는 변별을 해내야 되니까요. 그래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섣불리 이렇게 예단하는 건 좀 어렵겠지만 어쨌든 대학교가 변별력을 위해서 다양한 요소들을 결합한 전형들을 만들게 될 거는 좀 예측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뻔한 결론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이렇게 말은 이렇게 써놔야지 이게 방송에 나간 거니까 균형 잡힌 학교 생활이니까 사실은 다 잘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신도 신경 쓰면서 생기부도 잘 관리하고 그러면서도 수능 공부도 놓지 않고 이런 균형 잡힌 뭐 하나만 해가지고 이렇게 100%로 밀어붙이는 극단적인 방식은 이제는 좀 자리를 설 자리가 좀 없어지는 경향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이제 선택할 학교가 그런 균형 잡힌 학교 생활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학교인가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 선택 기준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많이 먹은 것 같죠.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창의과 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주어진 시간 30분인데 PPT는 54장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과학 쪽을 하다 보니까 데이터 위주로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양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목차로는 그 제목을 연구장님께서 정해주셔가지고 거의 맞춰서 했는데요. 그래서 대학 입시 변화와 그에 대한 학교의 전략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목차는 대회 입시 전에 간단하게 좀 얘기하고요. 어떻게 우리는 준비하고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쯤에 진학 부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그거 말고 이제 정책적인 부분들 몇 가지만 더 훑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올해 가장 입시에서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들은 무전공 선발입니다. 무전공이 뭔지 아시나요? 혹시? 예. 그래서 2가지 유형인데요. 첫 번째 유형은 보건 4번대 제외한 모든 전공을 다 한꺼번에 통으로 뽑겠다는 거고, 유형 2는 단과대별로 지금의 자율 전공 같은 걸로 뽑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지금 28.6% 앞으로도 늘어날 추세입니다. 교육부에서 공고 사항이라서. 그러면 아이들은 자기 진로를 따라 가야 되는데 뽑는 거는 무전공으로 뽑으니까 내가 어떤 전공을 선택하는지에 따라 유불리가 결정이 되겠죠. 통으로 뽑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고려해야 될 상황이 앞으로 벌어졌다라는 게 있고요. 2번째 의대 정원 문제 때문에, 근데 이거는 최상위급 아이들의 문제이긴 한데 그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뭐냐면 결국 이렇게 되는 순간 재수생들이 폭증하는, 그래서 올해도 재수생들이 엄청 많이 지원을 했잖아요. 그러면 재수생들이 많이 는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아이들이 재수생들과 재학생 대비로 봤을 때 수능에서 1, 2, 3등급을 어떻게 먹냐, 반을 재수생이 가져갑니다. 재학생이 반을 가져가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재수생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 아이가 최저를 맞추기가 어려워진다 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죠. 이런 부분 좀 있고요. 그다음 첨단학과가 지금 신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연대, 고대에서 지금 첨단학과 개학학과들이 지금 1,060명을 선발합니다. 꽤 많이 뽑죠. 여기서 첨단학과는 대부분 이제 요즘에 뜨고 있는 반도체학과, 인공지능, 신약개발 이런 쪽으로 지금 하고 있고, 보통 이런 학과들은 장학금을 주고 등록금 없이 이렇게 그 공부를 할 수 있고 졸업하면 취업도 거의 보장되는, 굉장히 그래서 많이 유망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교과 전형에서의
그 합격선을 예상해 본다면 최상위권은 의대 약대고 그 밑이 아마 첨단학과나 계약학과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밑이 무전공학과 정도 될 거고 그 밑이 이공계 쪽이라고 보통 이렇게 좀 바뀌겠죠.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방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시 정시 변화되는 거 아까 진학 부장님께서 말씀하셔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달라지는 것들에 대한 주력을 고2 때, 고1 때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좀 고민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고2 때는 주력 전형을 조금씩 이제 잡고 수능 최저를 꼭 맞춰야 된다는 생각으로 좀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수능 최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꼭 맞춰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1 때는 섣불리 나 지금 정시로 하겠다, 뭐 수시로 하겠다 그런 거 전혀 생각하지 마시고 주는 기회를 다 잡고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이제 저희 학교는 그리고 저희 학교의 비교과 프로그램이 뭔지를 좀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비교과에서 가장 큰 게 동아리겠죠. 그래서 동아리 71개를 운영하고 면접으로 선발하는 것과 일반 그냥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두 가지로 나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아이들은 아무래도 상설 동아리 쪽으로 그러니까 계속 활동을 할 수 있는 상설 동아리 위주로 가려고 하고요. 일반 그 외에 이제 그것이 되지 못했을 때는 이제 온라인 신청해서 이제 하는 부분으로 가기도 합니다. 물론 과학 동아리는 전부 다 상설입니다. 다 면접으로 뽑는 전형이기도 합니다. 예, 두 번째가 이제 저희 학교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진로심화 스터디 팀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자신이 진로가 맞는 아이들끼리 따로 모여서 팀을 짜서 신청을 하면 걔네들이 1년 동안 여러 가지 단계를 통해서 자기가 심화로 계속해서 했던 것들을 모아서 정리하고 그 정리한 내용들을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올려서 저희가 계속해서 체크하고 점검하는 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거는 아마 자녀들께서 자기가 원하는 동아리를 지원했는데 면접에서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어떻게 하냐? 그 아이들이 이제 진로심화 스터디로 해서 다시 뭉쳐서 그 동아리 활동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런 활동들이 동아리에서 하는 것보다 더 지속적이고 1년 정도 쭉 길게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효과성이 있다는 걸 좀 아실 수가 있고요. 그 내용들은 맨 뒤에 효과성 분석해서 데이터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내가 가고 싶은 동아리 못 들었다 할더라도 이런 진로심화 스터디 팀을 운영할 때 꼭 지원하셔서 지도교사와 함께 이렇게 케어를 받으면 오히려 그것들을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담당하는 부서는 너무 힘듭니다. 이게 몇 개 팀이 나오냐면 한 130개? 한 4명 팀을 짜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학년, 2학년 거의 50개 팀 이상 되고 3학년 2, 30개 정도 됩니다. 관리하는 부서의 선생님들은 딱 4명밖에 없습니다. 이거 엄청난 수고죠. 그래서 왜 했냐 안 했냐 계속 물어보고 지도교사 선생님 또 얘기하고 그래서 막 유기적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케어를 하는 과정입니다. 오히려 동아리 같은 경우는 동아리 담당 선생님이 1년 동안 케어를 한다고 보지만 이거는 저희 부서 그다음에 딴 지도교사 담임 선생님들이 같이 케어를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지도를 받을 수가 있고 더 뭔가 하고 싶을 때 기회가 될 수 있다. 그게 진로심화 스터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홈페이지를 만들어 가지고요. 저희는 홈페이지를 관리합니다. 애들이 자기가 그 월별로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이렇게 올리면 그리고 지도교사가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주면 그걸로 이제 통과해서 1년을 완수하면 그걸로 진로 세특을 써주고 이런 방식으로 쭉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 하이유니인데요. 이거는 여름 방학 때 고교대학 연계 프로그램이라는 프로그램으로 한 21개 정도로 광제를 엽니다. 이거는 주로 대학교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리 내 전공에 원하는 것에 대한 체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강좌를 듣고 실험도 하고 이렇게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진로심화 스터디를 통해서 자기 진로를 스스로 같이 이렇게 고민을 하고 활동한 것을 오히려 대학 교수를 통해서 더 심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도 이과 쪽 쭉 했던 거고요. 예, 이거는 이제 문과 쪽. 예, 숭실대학의 MOL 측에서 이렇게 오셔서 또 강의도 많이 해주십니다. 예, 그래서 그런 강의들 이제 이런 실험들도 하고 저거는 이제 고대 가서 거기서 직접 실험도 하고 예, 이렇게 오셔서 하시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들입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는 학술제인데요. 저희가 학기 초에 진로심화 스터디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다가 여름 방학 때 이제 대학 교수님 통해서도 배우고 그걸 통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연구 주제를 가지고 소논문을 써서 발표하는 게 학술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이렇게 유기적으로 되어졌을 때 아이들이 자신의 진로도 더 잘 찾을 수 있고 자신의 탐구심이나 연구도 스스로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에 발표했던 뭐 여러 가지 주제, 논문 주제들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들은 그때 발표했던 내용들이었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기존에 있었던 시스템이었고요. 그걸 2년 전에 제가 이제 창의부장, 과학부장이 되면서 이걸 다 모아서 한꺼번에 이제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동아리도 하고 학술제도 하고 하이유니도 하고 진습도 하고 너무 많은 거예요. 파편적인 게.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거를 수직 계열화를 시켰습니다. 하나로 묶자.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학생들의 성장 과정을 보고 학술적 역량도 키우고 자기 진로 분야도 찾게끔 하는 과정을 묶어서 하자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어서 페임이라는 개념으로 묶어서 지금은 하나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다 섞여서 이제는 하나로 묶자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역량 중심 활동과 학생 성장을 초점으로 해서 이런 과정들을 연계해서 극대화시켜서 교사들의 어떤 활동, 그다음에 지식을 구조화시키고 생기부 내용을 효과적으로 발휘하는 이런 과정으로 한번 묶어보자라고 해서 지금 2년째 페임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임이 뭔데라고 얘기했을 때는 원래 이건 페임이라는 개념은 서울대에서 만든 개념입니다. 서울대에서 창의 수업에 대한 개념을 페임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었던 거를 제가 이제 묶어서 이런 하나의 틀을 만들었던 거고요. 첫 번째는 진로 분야를 교과 수업 시간에 발표하는 내용들로 너희들이 스스로 스터디를 하고 그 다음에 동아리에서 그 내용들 실험이나 활동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고 그 다음에 하이 유니브 때 전문가들에 대해서 자신의 연구 주제의 피드백을 좀 받아보고 그 내용을 가지고 마지막 학술제 때 발표를 하고 요걸 묶어서 1년짜리 코스라고 하는 게 바로 페임의 의미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그 내용들이 어디로 적혀지냐? 처음에 교과 세특에 첫 번째에 적혀질 테고 동아리 세특에 적혀질 테고 그 다음에 자율 활동 세특에 하이뉴와 관련된 게 적혀지고 그 다음에 학술제 내용이 이제 진로 활동 세특에 적혀지면서 1년 동안 그 아이의 세특을 쫙 봤으면 1년치가 이렇게 쫙 눈에 띄는 거죠. 교과와 뭐 동아리와 자율과 진로 세특에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쭉 성장하는 과정들을 한꺼번에 생기부에 녹여서 보여주겠다. 통합적으로 보여주겠다라는 게 개념의 컨셉입니다. 이해가 좀 되시나요? 네. 자, 그래서 이걸 로드맵을 만들어서 3년 동안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1학년 때는 아직 잘 모르잖아요. 중학생이었으니까. 그래서 1학년 때는 그냥 참여하면서 감을 좀 익혀봐라. 그래서 예비 페임이라고 해서 뭐 진로신문 스터디를 만들고 하이뉴부터 참석할 수 있고 진심서 발표회 때 혹시 논문을 쓸 수 있으면 학술제도 참여할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메인은 2학년이죠. 어느 정도 배웠고 자기의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2학년들을 해서 쭉 페임 활동을 하고요. 3학년 때는 멀티 페임이라고 해서 지금 2학년 때 배웠던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영역으로 확장시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배웠던 걸 가지고 교과 시간에도 한번 해보고 뭐 동아리 시간에 따로 한번 해보고 학급 시간에도 발표할 때 써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3학년 1학기까지 5학기를 3년 로드맵으로 해서 한번 만들어보자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냐? 생기부를 쓸 때 이렇게 하나의 예를 한번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생명과학 원 시간에 생명과학 기술에 대해서 발표한다라고 하면 세특에는 어떤 독서를 해서 생명과학에 대해 발표를 하고 유전자 제조업에 대한 흥미를 느꼈다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아마 교과가 세특이 정해질 겁니다. 동아리 시간에는 나오는 심화 활동을 했다면 그 생기부에는 동아리 생기부에 이렇게 나오겠죠. 생명과학 탐구 발표를 한 후 흥미를 느껴서 연결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러이러한 제한 요소 실험을 통해서 유전자 제조업을 탐구하게 됐다. 이건 동아리 시간에 연결되겠죠. 그럼 앞에 교과 시간 했던 게 동아리로 연결돼서 더 발전되는 모습이 보여진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이 유니버 때는 관련된 이제 팀들이 요청한 분야 위주로 그래서 웬만하면 어느 분야에 속할 수 있도록 그 다양하게 좀 마련을 하는데요. 만약 생명과학이라면 생명과학 교수님의 관여를 통해서 유전자 제작 기술의 결과를 생각하고 현재 중인 연구 계획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그 연구 내용을 깊이 이해하게 됐다가 되겠죠. 그럼 마지막에 뭐가 나올 거예요? 이제 학술제 나오겠죠. 소논문을 발표했던 내용이 그대로 나오겠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숭실학술제에 대한 학술제 발표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것들 아이디어를 얻어서 이런 탐구 내용을 학술제에 참여해서 발표했다가 되겠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 아이가 자기의 진로 분야를 어떤 식으로 탐구하고 어떤 식으로 연구하고 전문가들의 코멘트를 들어서 이렇게 성장해 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페임입니다.
네. 근데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면 아마 이런 의미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생기부 기록일 완성도에서 아무래도 일반고보다는 자사고 생기부가 더 풍성하지 않을까? 이런 당연히 반문이 제기되겠죠.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는 이렇게 구조적 개편을 단행한 겁니다. 첫 번째, 담임 선생님과 업무 전담 선생님을 전면적으로 분리해서 담임 선생님들은 학업 내에 어떤 상담과 학생부 위주의 그리고 자율봉사 진로 이 부분에 더 집중을 하고, 저희 같은 영역부 부장들은 이 비교과 위계와 심화를 해서 전담 부서 저희를 만들어서 이렇게 페임으로 돌리고, 이런 식으로 나눠서 같이 협업해서 이제 하겠다라는 개념으로 지금 2년째 이제 하고 있고요. 거기가 어떤 효과를 나타내는지를 뒤에 데이터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하나, 비슷한 그런 생기부를 적었을 때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제가 고3 담임회 때 가르쳤던 아이입니다. 한번 보세요. 전과목 1.75 등급 나왔고요. 2학년 때까지 성적은 14등이었습니다. 1.84였습니다. 이렇게 나왔고요. 진로 희망은 생명과학과, 그렇죠? 그리고 선택 과목은 생투와 또 물투 수강했고요. 동아리는 1학년 때 환경 동아리, 2, 3학년 때는 생명과학 동아리. 좀 어느 정도 일괄적이죠. 그리고 뭐 수상은 지금 없어졌지만 이 정도 나왔습니다. 어디 갔을까요? 이 정도라면 어머니 생각하면 1.8 정도? 예, 이 정도 되는 친구입니다. 1.7에서 1.8 정도? 생명과학입니다. 생명과학이 생각보다 높죠? 어느 정도 갔을까요? 대학을 찍으세요. 괜찮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이런 아이 정도 됐다. 뭐 어느 정도 갔을까요? 네, 경희대? 보통 그 정도 많이 생각합니다. 서울대 갔어요. 네,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와서 갔습니다. 그래서 서울대에서 일반 전형으로 합격했습니다. 직윤이 아닙니다. 일반 전형은 더 어려운 거 아시죠? 그래서 거기 서류 평가되고 면접 봐서 일반 전형으로 합격한 케이스이고요. 그다음 고대도 추합으로 붙었고요. 교과로도. 그럼 어떻게 됐냐 궁금하잖아요. 근데 그 모습이, 그 생기부의 모습이 페임하고 굉장히 밀접 유사도가 높다라는 걸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생기부 내용이니까 조금 눈으로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유튜브도 나오고 그러니까. 그래서 처음에 저에게 페임이 F라고 했을 때 고2 생명과학 원시간에 줄기세포 치료를 발표하고 생명과학 분야에 대한 흥미를 느껴서 발표했다는 게 스택이 있어요. 그리고 딱 살펴봤더니 고등학교 2학년 동아리 시간에 DNA 정경동 실험을 하고 동아리 발표를 기억했다는 얘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어지죠? 이렇게 이어지는 부분들이. 그리고 고교대학 연계 프로그램에서 이 친구가 했던 게 뭐냐면 생명과학 실험을, 고대 가서 이렇게 생명과학 실험을 가서 체험을 했어요. 여름에. 그리고 그 진로 심화 스터디에서 자율 탐구를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때는 뭐 이때 여기서 이제 학술제도 같이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페임이라는 개념이 여기서 이미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3학년 때 다시 생명과학 2 시간에 생명과학의 심화를 독서와 연계로 했던 부분들이 잘 나타나 있고, 보시면 맨 첫 문장이 있던 것처럼 제가 쓴 건데, 생명과학 동아리 활동으로 제한 요소 실험을 준비해서 흥미를 느껴 2학년 때 했던 거에 심화 발전이 3학년 때로 올라온 걸 보이시죠? 이렇게 간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물리 2 시간에도 생명과학이 아니라 요 내용이 진로 하이유니브 진로 후속으로 물리 시간에 연결해서 심화 발전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3학년 때는 이렇게 2학년 했던 것들이 더 심화 발전으로 확장되는 개념으로, 그러니까 생물뿐만 아니라 물리학적으로도 이렇게 지나갔다는 거죠. 그리고 동아리 시간에 제한 기술의 심화 탐구 연구를 더 했다. 그러니까 딱 제가 말씀드렸던 그 페임에 대한 로드맵이 그대로 생기부에 다 녹여져 있던 친구였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좋은 평가를 받았다.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좀 감이 좀 오시나요? 생기부에 대한. 네, 그래서 확장돼서 독서도 좀 이렇게 했던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 학교에서 했던 내용, 생기부를 어떻게 기록하는지, 그게 어떻게 연결돼서 확장시키는지, 심화 발전되는지를 보여드렸고요. 그러면 이것이 정말로 아이들에게 효과가 있나 알고 싶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는 데이터 숫자로 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효과성 분석인데요. 이건 작년에 평가했던, 연구부에서 평가했던 건데 학생, 학부모 등에서 굉장히 좋게 평가했던 점들이었습니다. 하이유니브, 진로 심화 스터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다라는 거 아셨으면 좋겠고요.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서도 그런 평가를 좀 받았다는 게 학교 평가였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이런 논문 쓰고 연구하는 거 좋아해서 이런 방식으로 한번 작년도 거
2023년도 거 한번 분석을 해봤거든요. 이런 페임 활동을 처음 시작했는데 걔네들의 이 고등학교 2학년의 진로 성숙도, 이때 진로 성숙도는 뭐냐면 진로 역량을 얘기합니다. 내가 내 진로를 찾고 직업을 찾고 어떻게 스스로 계획을 짜서 하는 능력을 공인된 검사를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정말 진로 성숙도가 높아졌나, 자기 스스로 진로를 찾을 수 있는 역량이 키워졌나를 사전 사후 검사를 통해서 이거 페임 하기 전에 한번 해보고 페임 한 다음에 나중에 마지막에 한번 해봐서 그 변화량의 차이가 높아졌는지 떨어졌는지를 확인해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한번 사후 검사를 해봤고요. 내신 성적도 해봤어요. 이건 약간 반반이었습니다. 처음 할 때. 왜냐하면 진로 심화 스터디 팀을 이루고 뭐 하이 유니브를 하고 소논문을 쓰면 시간을 많이 뺏기잖아요. 아무래도. 그러면 내신 성적은 걔네들 중에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올라갈까? 조금 약간 반반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자 해서 추적 검사를 좀 해봤던 거고요. 그리고 입시는 정말 도움이 되나? 얘네들이 종합 전형은 어떻게 더 썼고 합격률은 높아졌나? 이런 것들을 한번 분석해서 정리해서 연말에 작년에 보고했던 내용입니다. 일단 페임 운영 만족도입니다. 매우 만족과 긍정적인 평가가 82%, 진심수도 77%, 하이뉴 80%. 대다수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고2 아이들의 진로 성숙도 사전 사후 검사를 해봤는데 총 41명을 검사를 해봤더니 보시는 것처럼 다 플러스로 올라갔죠. 가장 많이 플러스가 됐던 게 여기 계획성입니다. 당연하겠죠. 월 초에 진로 심화 스터디 팀을 만들면서 우리는 어떤 진로를 고민하고 어떻게 계획을 짜서 어떻게 연구하겠다는 것을 사전에 제출하고 그걸 맞춰서 계획대로 진행을 합니다. 그렇죠. 거기서 있는 부분들이 계획성에 고스란히 남겨져 있고요. 4번에 보시는 것처럼 진로 낙관성도 있죠. 내가 이렇게 진로 왔을 때 나는 이걸 잘할 수 있구나를 자기 스스로 객관적으로 찾아가는 과정이다라는 것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진로부터 검사는 9가지 모두 사전보다 사후 검사가 높았다. 진로 역량이 키워졌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계획성과 진로 낙관성 부분이 큰 폭으로 이거는 1년 동안 세계적으로 운영 관리했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 다음에 계획성에서는 홈페이지로 매월 정말로 힘들지만 선생님들이 많은 노력을 통해서 점검하고 안 하면 또 불러다가 왜 안 하냐, 빨리 해라, 못 하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보면 어떻게 했니? 계속 상담하고 뭐 이렇게 해서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기대감이 컸다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내신 성적 비교입니다. 자, 앞에서 보시는 1학기 중간고사는 아직 진심수 활동하기 이전에 중간고사 봤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2학기 종합 등급은 진심수 활동을 쭉 끝나고 2학기 때 애들의 내신 변화의 향상폭을 보는 겁니다. 애들의 실명을 거론하지 않기 때문에 블라인드 처리를 했고요. 애들을 이렇게 보시면 색깔별로 제가 나눴어요. 1등급 아이들이 어떻게 변했고 2등급이 어떻게 변했고 3등급 아이들은 어떻게 변했고 4등급, 5등급, 6등급까지 해서 쭉 이렇게 색깔별로 다시 확인해 봤습니다. 참고할 사항은 꼭 1, 2등급만에게 이런 페임이라는 활동이 1, 2등급 아이들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저는 이게 되게 고무적으로 봅니다. 오히려 3등급, 4등급, 5등급 아이들도 오히려 이 부분을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공부하는 부분에 상상됐다는 것들도 오히려 볼 수가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유익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이렇습니다. 38명 중 26명이 다 향상됐어요. 68%. 굉장히 긍정적인 거죠. 향상 내실을 등급별로 나눴을 때도 골고루 다 향상되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 자기의 진로를 찾아가는 과정에서의 학습에 대한 동기부여가 생기고 함께 모여서 하는 것을 통해서 의사소통과 서로 자극이 되어서 함께 으쌰으쌰해서 공부하는 데도 도움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유익함이 있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고3 아이들도 해봤어요. 진학적 측면에서 종합전형에 그러면 영향을 미쳤나? 그리고 어디 1차 서류 합격은 됐는지. 왜냐하면 2차는 면접도 있고 하니까 빼버리고 서류로 평가받는 생기부에 의해서 합격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확인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보통 지원 6개의 수시 중에 3.5개 이 페임을 했던 아이들이 3.5개 정도의 종합전형으로 집어넣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아이들이 내가 이 활동이 종합전형에 영향을 미칠 거라는 기대감으로 했겠죠. 이런 부분들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서류 평가에서는 1.64개 대학이 통과했습니다. 이거는 46.5%가 합격을 했다는 거예요. 1차가. 좀 전에 진학 부장님께서 종합전형의 합격률이 몇 %라는지 기억나세요? 19%. 1차가 46%. 서류 평가에 합격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결론은
작년도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FEM이 만족도도 높고 그 다음에 진로성도도 향상되었고 그 다음에 내신도 68%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종합전형 1차 서류 평가에서도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었다라는 것들을 작년에 정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걸로 끝냈으면 좋겠는데 올해도 한번 해봤어요. 매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뭘 하냐면 패널 데이터를 만들었습니다. 혹시 패널 데이터 아시나요? 선거철에 많이 나오는 건데.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떤 모집단을 딱 뽑아놓고 그 사람들이 계속 평가를 해보는 거야. 그래서 추이를 보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전체를 했는데 그 2학년 때 했던 애들이 지금 3학년 됐잖아요. 그래서 2학년 했던 일이 1년이 더 지나서 3학년 때까지 계속 진스 활동하는 아이들의 추적 검사를 해본 거예요. 그게 단시간에 그냥 한 학기에서 끝나는 효과인지 아니면 1년, 2년이 지났을 때도 그게 이어지는지 패널 데이터를 가지고 쭉 조사했던 내용들을 다는 정리 못했지만 일부 정리한 거를 보여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추적 조사를 좀 해봤고요. 그래서 동일하게 제 생각은 진로 성도 높아질 것 같고 내신 성적 향상될 것 같고 종합 전형에 어느 정도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정도로 생각하고 진행을 해봤습니다. 이런 데이터가 나오는데 뭐 다 보실 필요는 없고요. 고2 때에 했던 진로 성적 검사 했던 거 있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고3 때 했던 것들에 대해서 비교한 겁니다. 해봤더니 맨 밑에 보시면 T 검정을 했을 때 맨 밑에 보는 것들이 평균에 대한 향상도입니다. 그랬을 때 대다수 향상되는 지점이 더 커졌죠. 한 학기보다는 1년 이상 했을 때 더 커진 게 보이시죠? 2, 3이 아니라 4까지 나오잖아요.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1년뿐만 아니라 2학년 때 했던 애들이 3학년 때 올라갔을 때 또 했을 때 좋은 더 영향을 믿고 자기 진로에 대한 확신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그래프를 이렇게 보여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제 내신 성적 관련된 건데요. 15명 추려서 추적 검사를 해봤더니 아이들이 향상되는 내신이 73%였습니다. 2학년 때 대비 지금 봤더니 내신 향상률이 73% 향상됐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등급대로 나눴더니 골고루 이렇게 향상되는 게 보일 수 있었습니다. 이거는 질적 평가라고 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중에 또 3명을 뽑아가지고 너가 생각했을 때 페임이 2학년 때 쭉 했는데 지금까지 어땠니? 라고 물어봐서 이제 인터뷰 형식으로 질적 분석을 좀 해본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이는 진로 성적가 18.45 평균치가 올라갔고요. 두 번째 아이는 7.3, 세 번째는 10점 이상 향상됐다는 걸 보면서 셋 다 진로 성적가 높아졌다. 내신 성적도 보시면 1.8이었던 등급이 1.27로 많이 올라갔죠. 이 친구는 이제 최상위권을 지원하는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3.8이 3.27로 올라갔고요. 4.8이 3.88, 1등급이 올랐어요. 생각보다 어려운 일인데 올라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종합전형 지원 얼마나 했니 봤더니 6개 중에 다 4개씩 이렇게 하게 됐던 거고요. 걔네들이 얘기했던 것들을 추린 겁니다. 첫 번째 아이는 진심스 구조의 유용성이라고 하는데요. 팀 활동의 적극성, 공동체 영향을 키울 수 있었다. 서로 부족한 게 있는데 함께 하다 보니까 그게 서로 시너지가 난 부분이 굉장히 좋았고 소수가 주도할 수 있거든요. 동아리는. 근데 얘네들은 그럴 수가 없어요. 막 다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 같이 배경 지식을 추해서 같이 해결하는 부분이 오히려 좋았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흩어져 있는 생기부 내용이 확실한 방향성이 제시되더라. 컨셉이 나오니까 어떤 활동을 통해서 어떤 컨셉으로 페임을 이끌어가는지를 통해서 자기의 흩어졌던 생기부가 파편으로 가는 게 아니라 모아서 굉장히 뭔가 생기 있게 확실한 방향성을 가지고 제시한 부분들이 보이더라. 그래서 좋았다라는 얘기를 좀 했고요. 세 번째는 진로의 방향성과 교과목의 선순환. 이거 자신의 내신과 관련된 건데요. 진로 심화 스터디를 통해서 했는데 거기를 하다 보면 책도 읽어야 되고 활동도 하다 보니까 배경 지식이 쌓이더라. 근데 그것이 단순히 자기 그 진로만뿐만 아니라 그 배경 지식이 그가 기본적으로 관계된 다양한 교과에서도 도움이 되더라. 그래서 공부하는데도 도움이 많이 되더라라고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신과의 관계성이나 진로 성숙도라든지 함께하는 공동체성, 의사소통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다 균형지게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었다라는 얘기를 하였습니다. 이해가 좀 되시나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거는 최근에 온 건데요. 기타 그냥 케이스인데요. 이런 것들도 있다라는 걸 좀 보여드리려고 이 페임을 하는데 우수 사례 하나가 있었습니다. 공문이 하나 왔습니다. 카이스트에서. 그래서 원래는 과학 영재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과학고 영재학교만 하는 그 대학 교수와 같이 1대1로 그 논문 쓰고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12주 정도. 그걸 하는데 올해 일반고 몇 명을 추가로 받아주겠다라고 했어요. 전국 대상으로. 그래서 지원해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 대상에
해봤자 뭐 29명인데 뭐 되겠어? 그러다가 그래 해보자라고 해서 이걸 신청하게 됐습니다. 지원 양식은 두 가지였습니다. 지원 동기와 연구 경험이 있는지 RN이. 근데 이 친구가 2학년이었는데 1학년 때 페임 활동을 통해서 이런 RN이 경험도 생겼고 자기 지원 동기에 대한 진로도 정해져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거를 글로 자기소개서를 쓰고 제출을 했습니다. 근데 합격을 했어요. 예, 전국에서 29명의 일반고 학생만 뽑았는데 거기 된 거예요. 중요한 게 뭐겠어요? 연구 경험. 1학년 때부터. 진로 동기 지원 동기는 당연히 자기 진로가 명확해지니까 되겠죠. 그래서 6회 합격해서 여름방학 때 12주 동안 카이스트에서 같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요번에 한 며칠 전에 이수장이 줘가지고 학생한테 줬고요. 주제는 이겁니다. 레이저 톰슨 산란을 플라즈마의 전자정보 측정 뭐 이런 거였대요. 그래서 전자전기 쪽 가려고 하는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수업 유연할 때 개인이 연구하는 발표하는 수업 유연할 때 개인 발표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걸 세특에 넣을 수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최상위권 아이들의 니즈도 어느 정도 맞출 수 있는 케이스이다라는 것도 한편 보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지나간 것 같아서 여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발표하신 창의과학 부장님께서 이 페임이라는 프로그램을 작년부터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이것이 이제 시스템으로 안착이 되면은 분명히 더 좋은 입시 결과가 나오리라고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예. 특히 제 옆자리에 앉아 계셔가지고요, 일하는 모습을 보는데 정말 헌신하고 계십니다. 네, 하여튼 믿고 학교 프로그램을 잘 따라주시면은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니까 어머니들도 신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학생부장님이 나오셔가지고요, 우리 학교 생활지도를 어떻게 하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학생안전부장 김태환입니다. 예, 장시간 필요하신데 또 바쁘신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지금 7년째 장기 집권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학교에서는 다 학생부장, 생활지도부장 도망간다고 하는데 제가 장기 집권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학폭이 없습니다. 예, 숭실은 청정지역, 우리 인성교육, 기독교 교육, 아이들 예배 시간부터 해서 선생님들부터도 너무 착하시고 선하시고 기독교 정신에 입각하셔서 아이들 정말 아들처럼 자기 자식처럼 사랑으로 가르치시기 때문에 학폭이 없기 때문에 제가 편하게 이렇게 장기 집권하는데 이제 저도 이제 인선으로 다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믿고 맡겨주시면 아이들 선하고 아름답게 또 좋은 추억 만들면서 졸업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뭐 생활지도와 관련돼서 질문 있으시면 한번 해주시고요. 저희는 평상복과 교복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자유복으로 등교하고 있습니다. 네, 교복이 모르셨군요. 예, 그래서 교복 지원금 30만 원은 다른 데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질문 없으신가요?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네, 저희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잠깐 쉬셨다가 한 5분 후에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만 남으셔가지고요, 각 부장님들한테 질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